시공무사 하나님이 우리 인류 냈을 때 남녀노소 귀천 없이 각각 자유 주셨네. 그 진리는 배반하고 야육강시 일삼아 귀중하신 남의 자유 빼앗기가 상사라. 슬프도다 애처롭다 자유 없는 민족아. 너의 적은 그 생활은 죽기만도 못하다. 포화가고 묻어가너 악행당했으므로 골속같이 맺힌 병은 천매만 기다린다. 빼골이 상년하야 빼만 남은 손으로 입문하려 온 친구를 손목 잡고 하지 말. 내 육신 내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되 남아 계신 여러분들 복스러운 생활로 하신 말씀 다 못하야 푸르러진 얼굴에 뜨거운 피눈물이 두 줄기로 흐른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오늘 여기 있는 나를 빼놓고 역사를 바라볼 수는 없다. 역사란 결국 나라는 실존에 의하여 해석되는 것이다. 나는 현대사의 산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웁게도 현대사에 무지하다. 조선 왕조가 어떻게 망했는지, 일본 제국주의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탈했는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처절하고도 찬란한 저항을 전개했는지, 왜 우리나라가 해방과 동시에 두 동강이 나버렸는지, 그리고 해방 후에도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희생되어야 했는지, 민주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했는데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나는 석연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내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무지가 대부분 은폐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남북의 분단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의 은폐를 초래할 줄이야. 독립운동만 해도 남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계열은 물론 임시정부의 활동까지도 은폐시켰다. 이승만 구미에 맞지 않는 역사는 은폐되기 마련이었다. 북에서도 동북 항일 연군 내에 김일성이 주도한 소수부대 활약상 이외의 다양한 계파의 항일운동이나 빨치산운동은 은폐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식 속에는 엄청난 양의 역사적 사실이 무지 속으로 덮여질 수밖에 없었다. 그 무지의 장본인이 바로 나 도올 김용옥이다. 나는 나의 무지를 깨는 작업을 가맹키로 마음먹었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 민족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무지로부터 해방되었으면 하는 희망과 함께 저 대지의 풀을 보라. 들불이 저 풀을 다 사르지 못한다. 봄바람이 불면 꼭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내가 우리나라가 반드시 광복하는 날이 있다고 믿는 이유다. 대한이 망했어도 우리의 마음이 죽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한국혼이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미 그 방면으로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묻는 것이었다. 내가 먼저 찾은 사람은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 사학과의 홍영기 교수였다. 청한? 여기 이 방에 계시구나. 네. 마침 계시구나. 아유, 뭐, 그동안 말씀만 여러 가지로 듣고,
홍영기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 호남의병은, 뭔가 전국의 의병의 이것 중에서 뭔가 좀 특별한, 유니크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죠.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호남의병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아. 한마의병 때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호남의병이 했습니다. 아, 같은 의병의 맥이 다 있는 것이군요. 그렇죠. 아, 같이 또 일본에 대한 거고. 예, 예. 아, 그 선조를 모신 후손들이 많이 또 여기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의병했던 분의 후손들이 한말 의병에 참여를 하는 거죠. 주도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또 당했고, 호남 의병이. 이른바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이라 해가지고 호남 의병 대학살 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호남 지역입니다. 아, 하여튼 좀 제가 여기 이제 무식하니까 이쪽에 맨발로 다 뛰어서 잘 아시니까 조금 앞으로 제가 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저를 잘 여러 장소를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제가 힘 닿은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피약골. 어려서부터 빨치산 소굴이라고 해서 등골이 오싹하게만 느껴졌던 피약골이었다. 사람들이 너무 피를 많이 흘려 생긴 이름이라고도 하고, 이 동네 화전민이 피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도 한다. 남부군의 거점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 피눈물의 역사는 동학과 한말 의병으로까지 소급된다. 피약골은 생각보다 골이 깊다. 골이 깊어 피신이 용이하고 광대한 지리산 산악지대로 연결된다. 그리고 빠져나오면 바로 섬진강변을 타고 하동과 구례 쪽으로 진격이 가능하다. 인우지지라 부르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현상이 이곳으로 거점을 옮길 때 이미 그는 구한말 의병들의 체험을 숙지하고 있었다. 그 피약골의 한가운데 한말 의병의 한이 서린 연곡사가 자리잡고 있다. 연곡사는 통일신라 때 연기조사가 창건한 수선도량으로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아름다운 부도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 한 구석에 아무 표지도 없이 쓸쓸하게 의병장 고광순의 순절비가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다. 고광순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임진왜란 의병장 고경명의 둘째 아들 고인우의 12대 종손이다. 1905년에 을사늑약을 전후하여 일어난 호남의 중기의병은 1906년 태인 무성사원에서 걸기한 거유 최익현의 거병을 필두로 시작되었다. 1907년 초 장성의 기우만, 남원의 양안규, 광양의 백낙구, 창평의 고광순 등이 다시 의병을 일으켰으나 모두 좌절되었고 고광순 의병만이 마지막까지 버텼다. 그는 이곳에서 추계지계, 즉 장기항전을 대비했던 것이다. 고광순은 지리산 포수들을 모아 강력한 빨치산 의병을 만들어 일제의 군경과 여기서 맞설 생각이었다. 1907년 9월 11일 새벽 광주에 주둔한 일본군 키노중대와 진해의 도코로중대는 연합전선을 펴서 연곡사를 습격한다. 창평고시 명문 양반가의 종손이었던 고광수는 당시 60노구의 할아버지였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은 당대의 명문 거족 양반 종손들이 대부분이었다. 우리가 식민지 사관으로 왜곡된 당쟁 역사에서 잘못 배웠듯이 양반은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창평의병은 전주 이씨 제각의 본부를 두었다. 창평의병의 활약은 일본군의 이른바 조선 폭도 토벌지에도 특별히 기록되어 있다. 일본군은 창평고시 종갓집 고광순의 집을 불태웠다. 고광순의 집이 불타던 날 그의 벙어리 아들이 왜군에 항거하자 외병은 창과 칼로 마구 찔러댔다. 벙어리 아들 재화는 하체가 피투성이 된 채 껑충껑충 뛰면서 울부짖었다. 그 하늘에 사무친 울부짖음을 고광수는 피약골에서도 들었을 것이다.
고광순의 죽음에는 슬픈 사연이 많다. 한말의 생생한 역사를 기록한 매천야록의 저자 황현과의 일화가 그중 하나다. 장수 황현 선생이 쓴 약전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황현 선생이 1910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건 1907년경에 쓴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광순 의병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굉장히 이렇게 서글프게 생각하시고 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대부분 다 객관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이고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황매천 선생이 이 고광순 선생에 대해서 이제 그 전기를 쓴 거죠. 약전이라는 건 간략. 전기를 쓴다. 공의 자는 서백이고 나이는 지금 60이다. 1907년 현재 60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고경명, 재봉 고경명 선생의 호니까 임진열한테 이분은 의병을 일으켰거든요. 그 의병을 일으킨 분 충렬공의 제2자인 학봉 의열공의 사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분들을 추대하기를 호남의 명가라 그랬어요. 호남의 명가. 나머지 일이 패한 다음은 것은 양한규 의병이 패한 다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나 잠시 가까운 땅에 피난에 와 있어요. 고광순 의병장이. 그리고 제거를 도모를 했는데 원컨대 군이 경문 하나를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나는 이를 사양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금일의 일이란 경문은 있고 없고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오로지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년 동안 그 의병으로 몸소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매천 황현 선생이 하나하나 지금 여기다 다 써놓은 겁니다. 경문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다. 오로지 노력야에 달려있다. 고광순은 의병을 일으키기 전에 당대 명문장가였던 황매천에게 경문을 부탁했다. 그런데 황매천은 끝내 써주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황매천이 안 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 거절했다. 그 거절의 순간에 느꼈을 지식인의 나약함, 그런 것을 변명할 길은 없다. 황매천은 그 순간을 두고 후회했다. 그리고 매우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심부름 온 그 사람은 야속하다며 풀이 주고 돌아갔다. 곰곰이 생각한 후에 나는 결국 경문을 하나 썼다. 그리고 공이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공이 오지 않았다. 녹천은 필시 나를 외적이 두려워 경문도 못 쓰는 놈이니 좋게 더불어 논의할 인물이 못 된다고 유감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 뒤는 어떻게 되었을까? 고광순은 연곡사에서 남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처절한 항전을 계속했다. 그리고 불원복이라고 쓴 부대 깃발을 휘날리면서 장렬하게 전사했다. 외벽은 연곡사를 불태웠다. 연곡사만 아니라 건너편 문수함, 실상사, 태안사 모조리 불태웠다. 불교 국임을 자처하는 일본 사람들의 짓거리가 모두 이러했다. 고광순의 전사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다름 아닌 황매천이었다. 매천이 쓴 약전을 다시 보자. 같은 군에 사는 박태현과 함께 연곡사로 달려가 보았다. 깨진 기왓정과 조약돌이 쌓여 있는데 불탄 재는 아직도 불기가 있었다. 공의 시신을 덮은 개미뚱만한 초분을 보자 나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터져나와 통곡을 하였다. 그 밤으로 사람을 모아 흙을 돋우어 무덤을 만들었다. 매천은 분명 집에 써두었던 경문을 집어들고 그 불탄 연곡사로 뛰어갔을 것이다. 그 애처롭고 안타까운 심정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으리요. 그는 바로 여기에 고광순의 무덤을 만들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던 것이다. 매천 시집 곤편 곤에 예. 야, 여기서부터 들어가는데 연곡의 천개 봉우리마다 숲은 울창한데 남김없이 목숨 바쳐 싸우는 열사들은 있어도 나라는 일그러지고야 마는구나. 전만은 흩어져 눈두렁에 누워있고 까마귀 때만 나무그늘 사이로 내려와 앉는다. 나같이 글만 아는 선비 끝내 뭔 짝에 쓸 것인가.
임란 때부터 의절 지킨 명가문의 성세에 감히 따를 수 없다. 홀로 서풍을 마주보며 뜨거운 눈물을 튕긴다. 새로 만든 무덤은 높이 솟았으나 옆에 핀 들국화는 누웠도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구절은 바로 아조문자 종안용이라는 한 구절이다. 아조문자 종안용이라는 것도 자기가 그 고광순이 부탁해서 창의문을 써달라고 그랬는데 그 경문을 끝내 못 써줬, 쓰긴 썼지만은 예, 전달을 하진 못했죠. 결국 그때 바로 자기가 마음이 좀 꺼려서 쓰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기의 그 자책적인 의미도 여기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죠? 예. 내가 지식인으로서 이렇게 문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끝내 어디다 쓰려고 그걸 그렇게 아꼈던가. 여기 마지막에 국화는 역시 이 국화라는 것은 상징성으로 그때가 가을이기도 했죠. 가을이었습니다. 국화 계절이기도 했겠지만은 새로 만든 부는 도롤한데 그것은 오똑 지금 서 있지만 예. 결국 국화라고 하는 국화로 여기서 표현된 고광순의 절개는 옆으로 뉘어졌구나, 쓰러졌구나, 그것은 좌절됐구나. 아, 슬프다. 우리 민족의 절개가 여기서 같이 쓰러지는구나 하는 감회를 나타내는 시겠죠. 고광순보다 7살이나 손아래인 매천 황현은 광양에서 태어났으나 구례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보통 구례 사람으로 일컬어진다. 어려서부터 천재기가 있어서 시문에 능하였고 상경하여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급의 우수한 성적을 내었으나 시골 사람이란 이유로 격하시키자 벼슬을 단념하고 구례 간전면 만수동 백운산 밑에 구안실이라는 제시를 짓고 백운서실과 일립정을 중축, 학생들을 가르치며 저술에만 몰두하였다.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저술 중에 하나가 이루어진 그곳은 현재 황량하게 방치되어 있다. 그건 생원 들어가기 전에 경시에서.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매화나무와 옹달샘이 있어 매천이라는 호가 그곳 만수동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차스럽게 편안함을 구한다는 구안실이라는 당호의 의미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매천은 행동으로서 구한말이라는 비극적 시대를 살기보다는 그 시대를 정확하고도 비판적으로 기록해야겠다는 지식인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 바로 이곳 구안실에서 그 유명한 매천야록을 썼다. 야록이란 야승, 폐사와 같이 정사가 아닌 야사라는 뜻이다. 그는 동학에 대해서 동비, 비적이니 하는 칭호를 서슴지 않고 쓰면서 매우 냉담하게 기술하였다. 동학이 지니는 개벽의 시대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유학자였다. 유학자의 가치관 속에서만 세상을 포표한 것이다. 그의 관념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그의 역사서술은 구한말의 역사에 대한 가장 정밀하고도 비판적인 글쓰기였다. 황매천은 사팔뜨기였지만 눈만은 똑바로 뜨고 살았다. 그는 리기론을 말하는 도학자의 한계를 벗어나 그가 사는 시대를 증언하려고 한 것이다. 그가 고광순의 경문 쓰기를 거부했던 것과 그토록 그 거부의 사실을 통렬하게 후회했던 그 아이러니에 바로 당대 지식인들의 고뇌가 있었다. 고광순은 동비도 아니다. 물론 비적도 아니다. 그는 창평고시 명문세가의 종손이었고 대학자였던 것이다. 누구는 연곡사에서 죽고 누구는 구안실에서 구차하게 연명한단 말인가. 황매천이 고광순의 경문 쓰기를 거절한 바로 그곳은 구례의 월곡동에 있는 대월헌이었다. 1902년 그는 구안실에서 이곳으로 이주했다. 고광순이 순국한 3년 후 우리 민족은 경술국치를 당하게 된다. 매천 야록에 나타난 일본인들의 소행에 대한 매천의 분노는 그가 끊임없이 쓰는 외놈이라는 표현으로도 입증된다. 매천은 경술국치를 당하자 음독으로 자결하면서 절세의 절명시를 남겼다. 고광순을 따른 것이다. 새와 짐승이 슬피 울고
바다와 산도 낯을 찡그린다. 무궁화 이 강산이 속절없이 망하였구나. 1910년에 국치를 당하시니까 황매천 선생께서 돌아가신 곳도 이곳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양반의 그 절명시를 보면은 추등 암권 회천고 가을 등잔불 밑에 책을 덮고 수천년 역사를 회고하니 난작 인간 식자이니라. 참으로 지식인이 되어 한평생 굳게 살기 어렵구나. 여기 매천의 절명시 중의 난작 인간 식자인이라는 이 구절과 매천이 고광순의 주검 앞에서 쓴 식구인 아조 문자 종안용, 즉 나같이 글만 아는 선비 끝내 뭔 짝에 쓸 것인가. 이 두 구절 사이에는 동일한 주제를 전달하는 절규가 있다. 지식인의 삶의 방식, 지식인의 역사적 사명감에 대한 통렬한 도덕적 성찰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황매천은 고광순 죽음 이후 3년간 번민에 찬 삶을 살았다. 그리고 결국 자기 합리화의 구차한 삶보다는 떳떳한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 없다. 가물거리는 촛불이 푸른 하늘을 비치는구나. 황매천의 동생 황원도 해방을 1년 앞두고 창씨 개명에 한 거, 이 연못에 바위로 몸을 칭칭 감고 빠져 죽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성인들이 20세기 일제시대사의 아픔과 더불어 살아야만 했던 진실한 몸부림이었다. 이곳 구례 사람들은 이런 처절한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다. 동네 촐로들은 고대장 아깝다, 고대장 아깝다 하고 항상 개탄했다. 피약골이 너무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신 곳이라서 이 술을 따라가지고 좀 위로를 해드리고 묵념이나 좀 합시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곧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연곡사 고광순의 무덤이 있던 곳에 순절비를 세운 것이다. 이 양반의 이 참 순절비를 이 동네 사람들이 세운 거군요. 그렇죠. 군민들이 돈을 거둬가지고 해방이 되니까 고대장의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풀어드리자. 그래서 아마도 처분을 했던 자리에 이걸 세웠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광순 공께서 돌아가신 지 수십 년, 이 산하도 일제 침략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이 제비고울의 영명한 훈들은 밤마다 구슬피 울음소리를 내건만 지나가는 이 술 한잔 올리는 이 없다. 대지와 집들이 이미 깨끗해진 지금 구례 선비들이 생각하기를 공께서 순절하신 이곳, 이 흙과 돌이 아직도 공의 영혼의 향기를 간직하고 있으니 어찌 표지 하나 없을까 보냐. 돈을 모아 큰 돌을 하나 다듬었다. 족손 두훔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하며 나에게 공의 사적을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오호라 천만년을 지나도 웅장한 저 지리산은 무너지지 않는다. 저 우뚝 솟은 충이와 절개는 또 이 산과 더불어 영원히 우뚝 서리라. 1958년 무술 2년 초순에 광산 김씨 문옥 짓고 김규태 쓰고 구례 군민 일동 세우다. 이 돌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함성을 간직하고 너무도 진실한 우리 자신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건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해설해주는 표지 하나 없고 알아보는 이 하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산 한 세기의 모습이다. 피약골에서 나와 구례 쪽으로 가다 보면
지리산 자락 너른뜰 금환 낙지의 명당터라 하는 곳에 장대한 99간짜리 기와집이 나온다. 엄청난 부잣집에 틀림이 없다. 운조루 1776년 삼수부사와 나간 군수를 지낸 유이주가 지은 집으로 문화유씨 명가문의 종택, 구한말의 생활사를 소상히 알려주는 운조루 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누각에 올라 굴의 5mm의 너른 터를 바라보면 조선 역사를 개벽하려 했던 동학도들의 함성, 구한말에 피맺힌 항일 의병들의 절규, 그리고 6.25 동족 상잔의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을 전후해서 일어난 빨치산 항쟁의 참상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듯하다. 나의 관심은 우선 이런 대저택이 어떻게 이토록 치열한 경랑 속에서도 불에 안 타고 이 모습대로 보존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이 지역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빨치산들이 많았고 크게 반란군들이 저녁이면 들어가고 낮에면 순사들이 왜 했냐고 들어가고 그 주야로 이거 보대끼는 게 여기입니다. 아, 주야로 부대끼는. 그렇죠. 그래갖고 안 되면 자오다가 그냥 고문하고 때려프고 그냥. 그러니까 저희들 어릴 때 보지만은 이 근방에는 매일 시체가 나서 있어요. 그 빨치산도 싸웠고 죽은 사람 시체들.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수 말란상가부터 지금까지 쭉 경험하고 이제 살았는데 이거 아주 심한 일입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한 데가 구례입니다. 안채로 들어가면 나의 질문은 명쾌한 해답을 얻는다. 안으로 있어요? 와. 이게 뭐죠? 이게 쌀통인데 아. 그 통나무를 파서 이제 보시면 통나무를 파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항상 세워놓고, 그렇죠. 세워놓고 동네 사람들이, 동네 배고픈 사람들이 사람들은 와서 항상, 여기서 또 빼요. 그러면 이제 쌀이 나오죠. 그러면 가져가서 밥을 해다 주어. 먹을 만큼만 그렇죠. 갖고 와. 많이 가지면 안 되게. 다른 사람도 있어. 먹을 만 가져가라. 이제 그래서 만든 게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자도 이런 도리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집이 견뎌 있는 거 있죠. 그 안에서만 막 유교나게 소실대로 쓰입니다. 이 대갓집에는 쌀독이 2개가 있다. 하나는 네모난 뒤주고 하나는 원형이다. 그런데 원형의 쌀독 밑에는 타인능해라는 글씨가 붙어있다. 누구든지 와서 이 쌀독을 열 수 있다는 뜻이다. 유씨 종택 사람들은 자기네 뒤주독은 비워도 반드시 타인능의 뒤주독은 채웠다고 한다. 자기네는 보리밥을 먹어도 동네 사람들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주역의 말은 필시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이렇게 그 적선을 해야 남에게 베풀어야 그 사람들이 알고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남에게 지주집이라 해갖고 넘을 다지고 괴롭히면 그때마다 참 뭐 공산당에서는 하인 이런 사람들이 봉기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죽여보죠. 근데 우리 집은 베푸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없이 집을 도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유지된 거 이제 그러면 진정 나가버렸죠. 운조로 일기에 보면 동학도들에게 의병들에게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도와주어야 했던 고충의 이야기들이 적혀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이 집 굴뚝은 지붕 위로 솟지 않고 모두 주춧돌 밑으로 깔려있다. 밑으로 오는 이유는 한때 가난한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주들은 잘 살고 못 살고 사는 거. 그러면 굴뚝이 덮어보면 아침마다 밥을 해나고 막 연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가난한 사람은 밥을 못 해먹는데 부자들은 밥을 해먹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밥을 해도 밑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럼 밥 해먹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미동 그만 낙지 아흔악관집에서는 밥을 해먹는다. 그걸 몰라. 그래서 하인이 살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 굴뚝이 전부 집 밑에 오지만 이 집 밑에만 깔리지 우라가 없어버려요. 저기 보시죠. 없어버려. 다 날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미동 그 육아집에는 밥을 해먹는 걸 몰라요.
이렇게 베풀면서 의롭게 한 세기를 살아온 집들은 모두 풍지박산이 되어버렸다. 이 대갓집의 종부 할머니는 내 두루마기를 보더니 젊은 날에는 이런 무명의 옥생명주로 안감되어 무던히도 지어댔다고 남몰래 눈물을 글썽인다. 종손아들은 도둑놈이 들어와 물건 훔쳐가면서 쇠 몽둥이로 머리를 심하게 후려쳐서 한 달 동안이나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어야 했다. 이젠 더 훔쳐갈 물건도 없다. 가치가 전도된 한 세기,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영락해버리고 친일하며 세파를 잘 탄 사람들은 으리떵떵한 권세와 부귀를 누리게 된 역사,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한 세기였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여정을 재촉하였다. 장성에서 양반들이 그 의병을 일으켰다가 장성 가까이 있는데 영광이거든요. 영광.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하고 있다. 어찌할까? 이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사람들이 있다. 동학과 유림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동학도들은 양반 쌍놈이나 적자 서울 등 사회 계급적 모순을 타파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했다. 개벽의 사상이 그것이다. 그런데 유림들은 나라의 채통을 지키고 이 나라를 침범하는 오랑캐를 배척하려 했다. 이것을 역사학에서는 위정척사라 부른다. 위정척사는 전통적인 조선의 성리학으로 말하자면 주리론 계통의 철학이다. 리가 길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때 리는 길을 지배하는 도덕 원리 같은 것이다. 따라서 위정척사로는 타협할 줄을 모르는 도덕적 실천을 강조한다. 구한말의 의병은 모두 이러한 주리론적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장성의 거유 노사 기정진이다. 호남 의병은 거의 모두 노사 기정진의 학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일본 그 손노조이 존왕양이 이파들은 완전히 그 나중에 개화로 돌아서는데 한국은 좀 다르죠. 끝까지 그냥 예. 고집을 하고 역사를 계속 위정척사를 끝까지 고집하는 거죠. 예. 기정진 선생은 사색을 따지지 않고 예. 그 주리론을 예. 강력한 위정척사하고 결부시켜가지고 주리론을 주장한 분이죠. 노사 기정진의 손자 기우만은 호남 창의의 총수가 되어 의병의 불길을 당겼다. 그러나 기우만의 배후에서 호남 의병을 실제로 리드한 사람은 기시문중에 걸출한 인물 성제 기사면이었다. 고아 송진우도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곳이 기사면의 최후 항쟁지였던 담양의 금성산성이다. 잘 돼 있네. 이게 그러니까 그 기사면 선생의 그 의병 그 기거가 중요한 게 결국 이 호남 의병의 최초의 기폭제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보통 흔히 후기의병이 가장 강력했는데 그 후기의병의 본무대가 되게 하는데 가장 기여를 한 분이 바로 이 기사면 의병장입니다. 이 기사면 선생의 의병에 관해서는 이 장성분들도 지금도 아주 프라이드로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이때 금성산성에는 해가 뜨고 있었다. 기사면은 이곳에서 항쟁하다가 결국 광주 백사장에서 처형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었다. 출사하여 미쳐 첩승을 거두지 못하고 몸부터 가는구나. 일찍이 해를 삼킨 꿈이 헛된 것이었나. 여기서 해는 일본을 상징한다. 기사면은 해를 삼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 훨씬 금성산성, 장성의 이밤산성, 동복의 철옹산성과 함께 3대 산성으로 불리는 이곳. 고광순이 순절한 그해 1907년 겨울, 기사면은 장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이곳으로 피신하여 왔다. 섣달 그음에 혹심한 추위가 닥쳤고 또 비가 쏟아졌다. 그리고 외병들의 탄환이 쏟아졌다. 기사면은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동상으로 문드러진 다리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이 처절한 항쟁은 60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이 계절이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유, 추운데, 그때 어떻게들 여기서 그렇게 의병을 하셨는지, 아유. 친구에도 눈이 내리는데 그때는 2월 초니까 더 그랬겠죠. 참, 처절한 투쟁을 하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명치유신이야말로 찬란한 문명 개화의 역사다. 그러나 거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문명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문명의 성장과 더불어 도덕성을 갖추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성에 기반이 없는 문명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제국주의라든가 남을 짓밟고 침략하고 이러고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처절한 투쟁을 해야만 하는 그 역사를 누가 만든 것이냐? 그 일본 놈들이 만든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러니까 우리 개화 역사라든가 독립운동사 이쪽 구한말의 역사를 얘기할 적에부터 뭐 우리는 개화에 늦었다는 둥 무슨 쇄국을 해서 뭐 했다는 하면서 쭈삣쭈삣 하는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독립운동사를 우리가 얘기할 적에 한민족은 실 한오라기도 잘못한 게 없어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죄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었던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생으로 날벼락으로 와서 그냥 짓밟고 죽이고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왜 우리가 떳떳하게 말 못하는가? 난 이것이 통탄스럽다 이거예요. 의병학년과도 관련되기도 하지만 최근에 그 근대화 논쟁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남이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산다고 잘 사는 사람이 와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와서 총칼로 찌르고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을 이렇게 짓밟은 일본인보다 우리 짓밟힌 조선민족이 근대화에 있어서 더 깊은 각성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일본인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렇게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처절한 항쟁을 하면서도 인간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했고 인류의 역사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 거 더 고민했고 그래서 더 당당한 민주사회를 오늘 우리가 이룩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학계의 논의는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근대화를 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한 것이다. 일본 사람들 덕분에 근대화를 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것은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존재와 당위를 혼동한 발상이다. 일본 사람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해강 최한기는 고도의 과학적 사유를 준비하고 있었고 동학은 심오한 생명 철학을 설파하고 있었다. 기사면은 금성산성 북문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순창에 사는 사촌 동생 구연의 집에 숨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순창의 이마무라 부대가 덮친다. 때는 1908년 2월 2일 음력 설날 아침이었다. 바로 이 순간 창평 무동촌에서는 또 하나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기사면의 선봉장 죽봉 김태원 장군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죽봉 김태원은 동생 김율과 함께 가장 무술과 지모가 뛰어났던 형제 의병장이었고 많은 전과를 올려 호남인의 사기를 드높였다. 기사면 의병부대에서 선봉장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게 지금 초등학교 아닙니까? 네. 조그마한 초등학교인데 요 바로 위인 마을에서 무동천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했어요. 일본 군경과 싸워가지고 그걸 기념하고 그걸 기억한 주민들이 이분의 그 동상을 요 초등학교에 세워준 겁니다. 요 주민들이 세운 동상이에요. 주민들이 예. 참 획기적인 거네. 상투적인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보다는 그 지역의 의로운 장군의 동상을 세워 그 뜻을 후세에 전하려 했던 무동촌 마을 사람들의 역사의식은 참으로 갸륵한 것이다. 동상은 비록 초라하게 만들어졌지만
같이 의병 활동을 했던 동생을 격려하기 위해 쓴 글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문장가들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안위가 경각에 달렸거늘 의기충천한 남아가 어찌 앉아 죽기만을 기다리겠나. 온 힘을 쏟아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의에 마땅한 일. 백성을 건지려는 뜻일 뿐 명예를 위하는 것은 아니라네. 전쟁이란 본시 죽음을 각오하는 것. 기꺼이 웃음을 머금고 지하에 가는 것이 옳으리라. 1908년 2월 19일 진영 태원이 쓰다. 금성산성에서 기사면을 격파한 부대는 평화로운 이 마을을 덮쳤다. 그런데 돌담에 숨어있던 김태원 장군의 부하 2명은 대담하게 일본군 소자 요시다와 상등병 하야시의 배때기에 화승총을 발사하고 그들의 칼을 뽑아 목을 쳐버린다. 당시 일본군 1명을 죽인다는 것은 상상기 어려운 전과였다. 소문은 곧바로 전라도 일대로 퍼졌고 음력설날 잔치상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일본 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물리칠 수 있다는 희망에 벅찼던 것이다. 그때 무슨 년 초하는 날 저 남면 저 지질 쪽에서 안나 싸우고 오다가 이 우리 의병이 몰려서 요 사방시라는 데까지 넘어 오다가 일모가 돼버렸어요. 일모가 돼보니까 뒤 따라오던 못오고 사방실서 그 여병들이 복병하고 있다가 날 새면 이걸 찾아가자. 무동리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그 아주 다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이 조선작들 이거 뭐 문제 아니다 그 말이지라고. 그러니까 저런 날 막 날이 동이 트고 그러니까 저 산을 넘어왔어요. 새벽에 일찍이더니.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거는 초하는 날 이제 그 차례를 잡수려고 지내려고 동네 양반을 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조금 밝아진게 그렇게 그런 순간에 이 회장이 이걸 내려가지고 동네를 더듬고 내려와가지고 이 마지막 집이 이제 내려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무단 납평사도 없으니까 다 복병고 있는데 그러니까 없고 나고 맘 놓고 고개도 들고 지 세상을 알고 내려다가 이 돌담에다가 그 청보고는 첨보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첨보대 그놈을 다 탑에다 걸쳐놓고 보고 앉았는데 이것이 정조정으로 딱 와서 있으니까 그 화신불을 불어서 그냥 봤어. 잡아당겨버렸지. 그러니까 탁 죽으니까 한 방에 안 죽었어요. 한 방에 안 죽고 그 제차 쏴가지고 죽었다고 그렇게 전화왔어요. 의병은 조선 왕조의 양반들과 지식인들이 일으킨 운동이다. 그들은 쓰러져가는 나라에 대해 지식인으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고귀한 의무를 다하려 했던 것이다. 호남 의병은 타협 없이 끝까지 항전했다. 그런데 조선 양반들은 일본 사무라이들과는 달리 무력 사용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었다. 무인을 천시했던 양반들의 한계는 의병 활동에서도 드러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후기 의병으로 확산됨에 따라 점차 실제적인 항전의 주도권은 평민들이 주게 된다. 동학도들과의 연계도 이루어진다. 우리 역사에서 용맹스러운 평민 의병장으로서 영해사람 신돌석은 퍼그나 유명하다. 그러나 호남 평민 의병장으로서는 안땀살이라는 인물이 유명하다. 때마침 정월 대보름이라 나는 나간읍성 쥐불놀이판에서 재미있게 놀았다. 다음날 나는 안땀살이를 찾아 나섰다. 담살이란 전라도 말로 깔땀살이의 준말인데 들에서 속고를 베어다 쇠죽을 끓이는 꼬마 머슴을 일컫는 말이다. 안땀살이는 죽산 안씨다. 나는 그의 증손자를 찾아갔다. 여보세요? 계세요? 네.
아주 귀하신 몸이. 이렇게, 저 안땀살이 그 예. 증선. 네, 제가 바로 지금. 예. 증선자 대신. 예. 때마침 죽산 안씨들의 문중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원로에 참 예. 감사합니다. 안땀살이는 머슴으로 창의하여 양반들을 슬하에 거느리며 의병대장으로 활약했다. 그는 머슴 출신이었지만 용맹과 지모를 갖춘 사람이었고 절대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 안땀살이는 파죽지세에 혁혁한 무공을 세웠으나 1909년 일제히 이른바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의 집중 공격을 받고 최후를 맞았다. 그의 최포는 일제의 의병 진압 작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만큼 그의 항전은 치열했다. 그는 1909년 9월 23일 체포되었고 1911년 3월 3일 대구에서 처형되었다. 내가 지금 증손자와 함께 읽고 있는 이 서책은 대구 반장시 부의록이라는 것으로 안땀살이의 아드님 안종년이 그 자초지종의 서문을 쓴 책이다. 대구 형무소 옆에 묻힌 안땀살이의 시신을 옮겨 고향에 묘비를 세울 때 사람들이 헌금을 낸 기록이다. 하셨다는 얘기가 있구만. 그래서 이 양반이 처형되고 나서 12년 후인 1923년에 이장하였는데 그 삼엄한 일제 치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낸 것을 보면 안땀살이 의병장에 대한 민중의 애틋한 추모의 정이 여실하게 입증된다. 도장도 이거 다 찍었네 그때? 와. 일본식에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숨어서 다 와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참 했는가 싶으면. 그러니까는 이곳이 입증하는 것은 당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의병들 의로운 일을 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마음 깊이 존경하고 계급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했느냐. 안땀살이는 시집간 누이를 따라 생가에서 20km 떨어진 문덕면 법화마을 박재현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다. 저희 증조 할머니 동생분이세요. 누가? 그 담산 대장님께서 안 대장이? 예. 그 실록에 나는 안땀살이의 누님의 증손자라는 사람을 만나 그가 머슴살이 했던 옛집을 찾아갔다. 안땀살이의 누님은 이 부잣집으로 시집을 왔다. 안규홍 자신은 서손이었기 때문에 시집 온 누나집에서 담살이 노릇하며 붙어 산 것 같았다. 내가 당도하자 그 집 할머니 종부가 물레질을 하고 있었다. 요즘 보기 힘든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이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안땀살이는 당신의 시어머니의 친정사종 조카라 한다. 안땀살이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 사종 조카들 근데 양 못 살아. 그러니까는 고마집가 그때는 옛날에 부자요. 야 고마집 아니요. 그래서 요거 와서 이제 옛날 말로는 일꾼들 있어도 깔따마 하나 시키려고 쪼까는 걸 데려왔어. 만날 일은 하나도 안 해주고 대장만 하러 내동으로 경배는 막 작대기만 들고 쫓아다니더라. 그거 안 되지. 안대장이? 응, 그 조카가.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동네에서 대장 노릇을 했다고? 작대기를 다 깎아갖고 지금 그때는 애기들이 작대기 갖고 동네랑 어디랑 다니거든. 그리고 자기가 대장이라고 따라다니라고 대동과장 저번에로 어째 경배는 그러고 하면 경배는 안 가요. 막 그러고 쫓아다니더라. 그랬다는 소리만 들어봤어. 우리가 남의 집 머슴이라고는 하나 나라 백성 되기는 일반인데 나란 일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농가에서 구차하게 살겠는가. 일제와 친일 정권은 각 마을마다 도적을 방비한다는 명분 아래 자위단을 조직한다. 이 자위단은 실제로는 의병을 탄압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이 조직에 머슴들이 많이 들어갔고 안땀살이는 이 조직을 역이용하여
의병을 일으킨 것이다. 처음에는 동네 양반들은 매우 냉담했다. 안땀살이는 구한말 해산군인 출신의 강용원이 조직한 순천 지역의 의병 부대로 투신한다. 그리고 그는 그 부대의 2인자가 되었다. 그러나 강용원은 지역 주민의 재물을 겁취하고 민폐를 많이 끼쳐 민심을 잃었다. 부하들은 강용원을 살해하기 이른다. 그리고 안땀살이는 순천 부대에서 의병 대장으로 추대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과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휘하에는 지모를 갖춘 많은 양반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가렴주구의 관리와 탐악한 토호들을 제거했고 친일 세력을 처단했으며 일본 군대와 용감히 싸웠다. 그가 대첩을 거둔 보성군 등량면 예당리 비둘기째에는 해방 직후에 군민들이 성금을 내어 세운 파청 승첩비가 우뚝 서 있다. 비둘고개라고 그래요? 파청을? 아, 비둘기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년 4월 15일 날 그 만든 이 비를 만든 기록이 여기 이 비를 만드느라고 그 의연금을 내신 분들의 방명록이 여기 있구만. 이야, 대단한 거네. 이 머슴살이로 살던 분이 의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신 것을 그 기나긴 세월이 지나고 일제 압제가 지난 그 해방 후 2년 되는 정해년에 전부 기억을 해가지고 그 군민들이 세운 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는 무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전라남도 이 지역의 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당시에 해방 직후에 일제의 압제에서 풀려나니까 이것을 세웠다는 이것이 위대한 것이죠 이게. 하여튼 참 저는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것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하여튼 참 이런 분들이 비록 남의 집에서 이런 시골에서 머슴살이를 살았지만 국가의 위기가 닥치니까 이 위기를 나래도 내가 비록 이 시골에 이 보성군의 한 마을에서 머슴살이라는 사람이지만 나래도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땅을 짓밟는 사람들과 싸워서 뭔가 이 민족의 국채를 지켜야겠다고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싸우셨고 그 싸우신 뜻을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리던 머슴인데 그 머슴이 나서서 그런 의로운 일을 할 때는 양반 쌍놈 가릴 거 없이 다 도와서 투쟁을 했고 그것을 기억하고 해방이 된 직후에 이런 비를 만들어 남겼다는 것. 참 자랑스럽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가 아닌가. 그런데 너무도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이런 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에? 지나가는데 자 보세요. 저 앞에 저 도로는 안땀살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학살을 하고 학살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 길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아십니까? 저 바로 저 지금 뭐 좋은 차를 타고 저 길을 다니시지만 저 길은 사실은 그때 의병들이 닦은 길입니다. 이게 2번 국도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초작전으로 최초로 이 호남에다가 만든 길이 저 이번 국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무지를 일깨우는 첫 여정은 저물어 갔다. 나의 여정으로부터 내가 발견한 최초의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이 땅의 역사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말 충격이었다. 우리의 역사는 무지와 은폐와 왜곡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여기 제1부에서 다룬 의병만 하더라도 역사책 속에서는 너무도 소홀하게 마치 대세를 파악하지 못한 소수 반동 세력들의 편협한 발악처럼 몇 줄의 사태로 넘어가 버리고 만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전폭적인 저항이었다. 그것이 위정척사라는 변통을 모르는 주리론적 철학을 바탕으로 했으며 또 왕정의 수호라는 복벽을 목적으로 했다고는 하나 그 정신은 20세기 조선의 역사 전체를 리드하는 끊어질 수 없는 흐름이었다. 한말 의병을 이해하지 못하면 독립운동사 전반에 면면이 흐르는 무력 저항 정신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의병 활동을 역사적 맥락에서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학이라는 우리 민족사 내부의 사상과 그 실천 정신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학은 일본을 포함한 외세에 대한 민중의 조직적 항변이었으며 사회개혁의 요청이었다. 우리의 독립운동사는 반드시 동학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1894년 동학의 거족적 기포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1919년 3.1운동이라는 거국적 봉기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